이 여성 이름은 제시 블로젯입니다. 고작 19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런 감미로운 노래를 작사 작곡하던 멋진 재주가 있던 여성이었죠. 그리고 제시가 살던 곳은 위스콘신주에 있는 하포드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녀가 다니던 학교에서 그녀는 그렇게 뛰어나다라고 할 만한 재능은 아니었죠. 남자친구였던 데니얼 바텔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데니얼은 학교에서 가장 재능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피아니스트, 기타리스트 같이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학생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연극용 대본도 쓰고 직접 연기도 하고 혹은 공연이 있을 때 기타를 치며 노래도 불렀습니다. 참 다재다능했죠. 데니얼과 제시는 수업 시간에 항상 같이 앉아 있었고 수업이 끝나도 항상 같이 어울려 놀며 음악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서 대학 진학 문제 때문에 서로 헤어지고 친구로 남게 되었고 각자의 대학으로 진학을 하곤 서로 소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뒤 제시는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인 벅 블로젯과 어머니인 조이 블로젯씨에게 데니얼이 학교를 그만두고 다시 마을로 돌아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적성에 맞지 않았던 건지 대학을 그만두고 음악에 전념하기로 했다는 것이었죠. 어차피 제시의 부모님도 데니얼이 음악적 재능이 많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딸도 음악을 좋아했기 때문에 함께 한다면 더없이 좋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함께 노래도 쓰고 녹음한 노래를 유튜브에 업로드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제시와 데니얼은 캐스팅 요청을 받았습니다. 데니얼은 바이바이 버디라는 연극에서 주연을, 제시는 피들러 온 더 루프라는 연극에서 피들러 역을요. 사건과 본의 이야기지만 제시가 맡은 피들러 역할은 피들러 온 더 루프에 출연하는 마치 주인공 역할 같지만 사실 이 연극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의 생활에 대한 불안감과 불만 등을 표시하는 일종의 상징 같은 역할이었죠. 대사는 없고 중간중간에 한 번씩 나서 유대인들의 전체적인 감정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데니얼은 주연을 맡았지만 제시는 주연과는 좀 거리가 있는 역할을 맡았죠. 피들러 온 더 루프는 한국어 제목으로 지붕이 바이올린이라는 영화로도 있으니 시간 날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데니얼과 제시는 각자 다른 연극에 캐스팅되어 왔고 첫 연극이 끝난 뒤 제시는 캐스트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파티는 2013년 7월 15일에 열렸고 다음날 아침까지 계속됐습니다. 제시는 아침에 집으로 돌아와 엄마를 만나 캐스트 파티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파티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 두 남자가 자신을 꼬시려 유혹했다는 얘기였죠. 이게 다소 마음에 안 들었던 건지 그녀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써놨었습니다. 내가 타락한 것 같아. 어떤 남자들은 플라토닉 러브가 되어야 할 일을 경쟁이라는 나쁜 길로 안내하는 것 같아. 하지만 난 그렇게 무력하지 않아. 난 문제를 확실히 인식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겠어. 주님은 나와 함께 있으니까. 그리고 오전 8시경 제시의 어머니인 조이 씨는 딸의 방에 있는 세탁물들을 주워서 세탁기를 돌려놓고 출근했습니다. 침대에서 잘 자고 있는 딸의 모습도 직접 확인했었죠. 그로부터 4시간 뒤 조이 씨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집에 잠깐 들렀습니다. 딸은 아직 자고 있는지 집안은 조용했고 이제 잠에서 깨우려 문 밖에서 일어나라고 소리쳤습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자 깊게 잠에 빠진 줄 알고 계속 소리쳤으나 역시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짜증이 난 조이 씨는 직접 깨우러 제시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침대 위에서 자고 있던 딸아이가 침대 밑에 누워 있었습니다. 몇 번을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던 게 갑자기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며 혹시나 하며 가까이 다가갔는데 온몸이 창백했습니다. 얼굴, 팔, 다리 같은 옷 밖으로 나와서 보이는 피부는 모두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가져다 대보니 너무도 차가웠죠. 숨도 쉬지 않았고 곧바로 911로 신고합니다. Oh my god. Hartford 901, what's your emergency? My daughter is blue. I went to wake her up and I just got home from lunch and she won't wake up. She's oh 19. My god. Okay, hang on just a second. Okay. Okay, so is she breathing? I don't think so, no. 조이 씨가 보고 있던 딸의 모습은 정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Okay, ma'am. Do you know how to do CPR? You do know how to do CPR, ma'am? She's cold. She's cold. She's cold. She's cold. Oh my god. 이미 사망한 지 시간이 좀 지났는지 몸은 차가웠습니다. She's got. It looks like strangulation marks. There are strangulation marks? That's what it looks like. I don't know what's going on. I don't know what's going on. 목을 조른 듯한 자국이 있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정말 목을 졸라 살해했던 것일까요? 조이 씨는 정신이 없던 상태라 제대로 된 설명이 힘들어 보입니다.
이미 사망한 딸아이를 놓고 슬프게 울고 있는 조이 블로제 씨.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경찰은 하포드 경찰서 리차드 티킨스 형사였습니다. 그는 제시의 상태를 확인했을 때 목에 있던 뚜렷한 압박흔, 손목에 있던 희미한 압박흔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이 씨가 911 통화로 얘기했다시피 바지가 젖어 있었고 머리카락도 젖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것들이 젖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범인이 범행 뒤 제시의 몸에 남은 흔적을 지우기 위해 화장실에서 물로 씻기고 다시 그녀의 방으로 갖다 놓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특이한 점이 있었죠. 집안이나 집 바깥 어디에도 강제로 침입한 흔적이 없었다는 점. 그것으로 보아 범인은 이 집을 잘 아는 사람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조이 씨는 경찰에게 어제 캐스트 파티에 갔다가 남자 2명이 자신에게 치근덕거렸었다는 얘기를 했던 걸 말해줬습니다. 리차드 형사는 곧바로 그 남자 둘을 수소문하여 경찰서로 불렀고 몇 시간에 걸쳐 조사했지만 제시의 집이 어딘지도 모르고 범행 예상 시간인 아침 8시에서 12시까지 다른 지역에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증명되어 용의선상에서 제거되었습니다. 리차드 형사는 용의선상에 오른 여러 사람들을 조사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이 일어나기 3일 전인 2013년 7월 12일 워싱턴 카운티 보안감서의 조엘 클러싱 형사는 공원에서 묵지마 칼부림을 당한 멜리사 애칠러라는 젊은 여성을 인터뷰하고 있었습니다. 옆에 사진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다리와 손에 칼로 인한 부상을 당해 경찰서가 아닌 병원에서 인터뷰를 시작했죠. 조엘 형사가 녹음한 인터뷰 내용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this is Detective Clausing. It is July 12th. Do you need me to stop? 아직 사건의 충격에서 못 벗어난 듯한 멜리사. 하지만 인터뷰를 계속 이어가려 합니다. So I looked back and I laughed and said, "Oh, you scared me." Just because I thought he was some friendly guy. And then I turn around again because I can hear him coming at me and I see a knife in his hand. 친근한 남자라고 묘사한 것을 보니 외모는 준수한 남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무런 이유도 목적도 없는 공격을 당했던 것이었죠. A white male, 18 to 20 years of age, 6'2", 210 pounds. Yep. He had light blonde hair with very fair skin. Yes. Okay, and you said he had checkered shorts? Plaid shorts. 멜리사는 범인의 인상착의를 상당히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피해자들은 패닉에 빠져 범인의 인상착의를 제대로 기억을 못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인터뷰를 진행하던 조엘 형사는 자기 형사생활 중 이렇게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Dark blue minivan, Dodge Caravan. I don't know what year. An older model though. 범인의 차량까지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칼을 맞았는데도 이렇게까지 기억하고 있다니 정말 대단한데요. 그리고 며칠 뒤 멜리사가 걸음을 시작할 수 있을 때가 되자 경찰들은 현장 재현을 요청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범인을 추적하는 데 사용하려 했던 것이죠. This is how far away you were when you first saw him. Okay, then you turn around, then... Got a step closer. You have the knife in his right hand. Okay, and how was he holding it? Right here. 뛰어난 기억력으로 재현을 시작합니다. Next thing I remember, I'm on the ground. He's on top of me. I'm stomach down. I'm holding onto the knife. We were fighting for it. I had the blade. And that's how I got caught. That's when he said, "Can I just help?" 몸싸움까지 해놓고 그냥 가도 되겠냐고 물어본 범인 남성. 이게 정말이라면 여성인 멜리사에게 몸싸움을 졌기 때문에 했던 말이었을까요? 칼을 들고 기습까지 해놓고 말이죠. 그런데 보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만약 정말로 죽일 생각이었다면 굳이 몸싸움까지 할 필요 없이 바로 칼로 찌르거나 베거나 했을 텐데 쓰러뜨리고 올라탔다는 걸 보니 죽일 마음은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요. He tried taking it from me. I said, "No. Like, you're gonna go. I'm taking this with me." 멜리사는 참 대단한 여성인 듯합니다. 칼날을 잡은 상태에서 저런 얘기를 하다니요. 그리고 그녀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위치로 가서 어떤 식으로 세워져 있던 것인지 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조엘 형사는 보안관서로 돌아가서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 영상을 다시 한번 훑어보고 있던 중이었죠. 그러던 중 다른 보안관인 메이어가 와서 주차장에서 차량을 묘사하던 영상을 보고 뜻밖의 얘기를 꺼냅니다. 몇 달 전 똑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미니밴을 봤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미니밴의 차량 번호를 조회까지 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컴퓨터에서 조회 이력을 훑어보면 그 미니밴의 차량 번호를 파악할 수 있다는 말이었죠. 결국 몇 달 분량의 차량 조회 이력을 모두 훑어보곤
그 미니밴의 차량 번호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미니밴의 주인은 어떤 중년 부부로 나왔습니다. 아까 멜리사가 묘사했던 범인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곧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 중년 부부에게는 20살, 키 약 6피트 1인치, 몸무게 200파운드 정도 되는 아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죠. 곧바로 그 부부에게 아들의 전화번호를 받아서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 한편, 하포드에선 제시 블로젯의 죽음을 애도하는 장례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엔 제시의 남자친구이자 절친, 음악적 멘토였던 데니얼 바텔트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슬픔에 잠겨있던 그때 데니얼에게 한 전화가 걸려옵니다. 바로 조금 아까 한 중년 부부에게 전화번호를 받아 전화를 걸고 있던 조엘 형사의 전화였죠. 조엘 형사는 데니얼과의 통화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가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사건 조사 중인 형사이며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어서 참고인 조사 때문에 보안관소로 와주셔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조금 당황하거나 무슨 사건인지 묻기 마련이지만 이상하게도 전혀 놀라지 않고 알겠어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었습니다. 곧바로 보안관소로 온 공원 칼부림 사건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인 데니얼. 인터뷰가 시작됩니다. Do you know what this is about? No. This is about an incident that Detective Walsh and I investigated and happened last Friday. Okay. Where were we at again? House in Hartford, just watched us. The girl that was passed? Yeah, we were visiting her parents. 이런 일반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조엘 형사는 작은 목소리로 한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녀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니? Someone raped and murdered her. 하지만 조엘 형사의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질문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Okay. Were you at a park last Friday? No, Any? I don't believe so. 이미 정황상 증거를 확보한 상태인 조엘 형사와 왈시 형사. 데니얼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What happened to your arm? Where? On your elbow? Fell, probably. See your hands? Go like this. That's on the phone. Got stabbed with a screw at work. 회사에서 일하다 나사에 찔렸다고 얘기하는 데니얼. 형사는 곧 그게 사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는 예리한 질문을 합니다. Straight to my phone. If we check with your employer, would you still have your job? No. Okay, that's what I thought. 그렇습니다. 사실 데니얼은 단 한 번도 직업을 가진 적이 없었던 것이었죠. 부모님에게 자신이 일하고 있다는 걸 거짓말을 하기 위해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작업복을 입고 점심 도시락을 챙겨 미니밴을 타고 어디론가 갔던 것이었죠. 그 어디론가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공원이었습니다. 이제 사실대로 얘기해달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Tell us about that. Was cooking. I couldn't figure out how. 형사들의 눈에는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듯 보였나 봅니다. 물론 거의 직접 증거에 가까운 정황상 증거들이 있었으니까요. Let's talk. Okay. Nobody in their right mind would lie about cutting themselves if it happened at home cooking. Okay? Murder. What happened? Just be honest. I've gone to the park before. 결국 사실대로 얘기하기 시작하는 데니얼. You went after that girl, right? Yes. Okay. Why? What were you going to do? I was scared for mom. 모든 것을 그대로 자백한 데니얼 바텔트. 누군가를 놀라게 하고 싶었다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전 음악을 하기 위해 대학을 그만뒀지만 부모님의 실망하는 모습을 보고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고 있던 이 두려움을 다른 누군가도 느끼게 하고 싶었어요. 데니얼의 말을 들어보자면 매일 아침 작업복을 입고 출근하는 척했던 것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갑니다. 자백을 받아낸 형사들은 자택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실제로 범행에 쓰였던 증거들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공원에서 흘리고 갔던 덕트 테이프와 동일한 제품의 덕트 테이프가 집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옆에 사진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실제로 덕트를 감아놓은 테이프로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던 피해자이자 목격자, 생존자인 멜리사 에칠러 씨를 보안관서로 불러서 데니얼을 포함한 비슷하게 생긴 남성 여러 명을 줄지어 세운 다음 범인을 지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데니얼 바텔트를 지목했죠. 이런 증거들을 바탕으로 데니얼을 체포 및 구속시켰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마무리될 줄 알았던 조엘 형사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인터뷰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죠. Someone raped and murdered her. 데니얼이 체포당해 구속당한 이날은 제시가 사망한 채로 발견된 지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살해당했다는 얘기가 아닌 강간을 당했다는 말을 덧붙여서 얘기했던 데니얼을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이었죠. 조엘 형사는 제시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하포드 경찰서로 연락해 담당 형사인 리차드 티킨스 형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제시가 강간을 당하고 살해당한 것인지를 말이죠. 그건 리차드 형사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제시의 시체는 이미 물로 다 씻겨진 상태였기 때문에 검시관이 분석 중이었으니까요. 이 일로 워싱턴 카운티 보안관서는 하포드 경찰서와 데니얼 바텔트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들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데니얼의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여러 증거들을 확보했었습니다. 먼저 컴퓨터에선 여성을 속박하는 관련 포르노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구글에선 연쇄 살인범들에 대한 정보, 그들이 범행했던 방식 등을 검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제시 사건과 가장 연관성 있어 보이는 부분은 컴퓨터에 있던 포르노 스노프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에선 여성을 강간하여 목 졸라 죽인 후 온몸을 씻겨서 증거를 없애고 다시 원래 있던 자리에 갖다 놓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지금 조엘 형사가 얘기했던 내용들 중 포르노 스노프 동영상에 대한 얘기는 우연의 일치였던 것일까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하포드 경찰서 리차드 티킨스 형사는 구속되어 있는 데니얼을 신문하기 위해 구치소를 방문했습니다. What I want to talk to you about Jesse Blodgett and understand that you are friends with her. Right? 일단 목적을 사실대로 밝힌 리차드 형사, 보안관서에서 질문했던 동일한 내용을 질문합니다. 제시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니? What do you think happened to Jesse? 이상합니다. 보안관서에서는 강간당하고 살해당했을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전혀 모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네요. 아무래도 본인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니 심적으로 위축되어 방어적인 성향을 보였던 것일까요? 계속해서 제시와 관련된 질문을 하던 형사들을 향해 그녀가 죽기 몇 주 전에 있었던 일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본인에게는 제시가 아닌 다른 여자친구가 있던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내용만 보자면 굳이 그녀를 죽이거나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듯 보이는 데니얼. 이 모습을 바로 앞에서 봤던 리차드 형사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얘기를 했습니다. 제시 관련된 대화를 나눌 때마다 계속 울고 있던 데니얼은 눈물 한 방울 흘리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데니얼은 훌륭한 작가이자 실제로 한 공연에서 주연까지 맡을 정도로 뛰어난 배우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제시가 살해당한 그날 어디서 무엇 하고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는 증거만 확보된다면 데니얼은 어느 정도 용의선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증언이었죠. 그렇지만 오전 8시에서 12시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정말 그 공원에 10시에 도착했다 하더라도 범행 시간은 충분했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뭘 쓰고 있었던 건지 물어봤더니 어린 여자아이가 주인공인 소설이었는데 어떤 사건으로 인해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제시, 제시카. 미국에선 제시카를 애칭으로 제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도 그냥 우연의 일치였을 수도 있을까요? 울면서 얘기하고 있지만 눈물은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원래 눈물이 없었던 것이었을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던 형사들을 향해 우는 모습에서 뭔가 감정이 바뀐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곧 그는 이야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데니얼은 모든 것을 부정했습니다. 형사들은 먼저 사건 당일 데니얼이 글을 썼다던 우드론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만약 정말 그 공원으로 간 것이라면 증거들이 있을 테고 그 증거들로 데니얼이 진범인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었으니까요. 먼저 그 공원에서 데니얼이 주차해놨던 근처의 모든 쓰레기통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시리얼 종이박스를 한 개 찾아냈습니다. 이 종이박스 안에는 볼 개그, 밧줄, 알코올 솜 등이 있었죠. 그리고 이 밧줄의 무늬는 제시의 목에 있던 압박끈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게다가 데니얼의 집을 직접 수색하기 시작했을 때 공원에서 발견했던 밧줄과 동일한 밧줄이 있던 것을 찾아냈죠. 하지만 더 확실해 보이는 증거는 밧줄이 아닌 다른 것이었죠.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멜리사의 범행에 사용하려 했던 그 덕트 테이프였습니다. 그것과 동일한 덕트 테이프가 사망한 제시의 침대 아래에서 발견되었던 것이죠. 그 덕트 테이프에는 데니얼 바텔트의 지문이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이 테이프가 대체 왜 범행에 필요했던 것인지에 대해 이렇게 추측했습니다. 여성에게 볼 개그에 물리면 그 볼을 뱉으려 할 테고 뱉지 못하도록 덕트 테이프로 그 위를 막아버리는 용도로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포르노 스노프 동영상에서도 그런 식으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감식반에 의해 DNA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드론 공원에서 발견된 밧줄과 제시의 손톱 아래에서 데니얼의 DNA와 99.99% 일치하는 DNA가 나왔다는 결과였죠. 이제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아까 리차드 형사에게 울며 얘기하던 데니얼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비록 눈물은 흘리지 않았지만 정말 자신은 결백하다며 주장을 하던 그의 모습. 이것들은 모두 소름 끼치는 거짓말들이었죠. 사건을 수사하던 리차드 형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뛰어난 연기력은 연기자에게 정말 좋은 재능이지만 살인자에게 있어선 끔찍한 악마의 재능이라는 얘기를요. 이로써 검찰은 데니얼 바텔트를 1급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점 한 가지가 남아있었죠. 데니얼은 제시를 왜 죽인 것인가는 살해 동기였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이랬습니다. 여러 재능이 뛰어난 데니얼 같은 사람이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단지 그가 느끼고 싶어하는 어떤 충동 같은 것을 만족시키기 위함에 있다. 처음에는 그 충동을 스너프 영상이나 글이나 게임 같은 가상의 공간에서 대리만족하지만 점차 커져가는 욕망을 억누를 수 없어 가장 가까이 있고 범행하기에 무리가 없는 대상을 물색하여 살인을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을 소시오패스라고 한다. 하지만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전문가들의 분석일 뿐이고 데니얼은 마지막까지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데니얼 바텔트가 선고일에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는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Look, Joy, I can't give you the answers that you're looking for. 먼저 목숨을 잃은 제시의 부모님에게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절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This jumpsuit that I'm wearing, these shackles that I'm put in, don't make me guilty.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을 보고 정말 말을 잘하는구나 하고 느꼈습니다만 더 뛰어난 말은 바로 이어지는 성명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I can't prove that I'm innocent to anyone, not even myself. I can't prove that the sun that I haven't seen for over 400 days still even rises and sets, but I like to believe that it does.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수많은 용의자들의 마지막 성명 모습을 보았지만 데니얼과 같이 이렇게 멋진 말들을 하는 것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마 증거만 없었다면 배심원단 모두가 그를 무죄로 의견해냈을 겁니다. The only reason that I went to trial at all is because I was told I would not be allowed to acknowledge that I couldn't refute the evidence and just accept sentencing without saying that I'd done something I hadn't. 마치 본인이 하지 않은 증거를 경찰들이 억지로 인정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어쩔 수 없이 재판을 받았다는 억울함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I'm suffering now more than I ever have before. Judge Martins, I pity you. 결국 판사에게까지 유감을 표명하고 있는 데니얼 바텔트. 마지막으로 재판장에 참석한 모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My conscience is 정말 박수라도 쳐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한편의 연극에 나오는 훌륭한 독백 장면을 잘 봤다는 마음으로 말이죠. 마틴스 판사는 결국 데니얼에게 1급 살인죄로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선고일에 목숨을 잃은 제시의 아버지인 벅 블로제 씨는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딸을 죽인 살인범이 데니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부터 매일매일 그를 용서하고 있었습니다. 데니얼은 절대로 악마 같은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절 오해하지 마십시오. 데니얼이 제시에게 했던 일에 대해 동의한다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나 제시의 삶과 죽음은 이 세상에 빛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제시의 죽음으로 비영리 평화재단을 만들었고 다시는 데니얼과 같은 살인범이 제시와 같은 희생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제 인생은 하루하루 늘 나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사랑은 미움이나 증오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